이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토프 티에리 다니엘 로칸쿠르입니다. 네, 이름이 참 길죠? 하지만 이건 그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마치 억만장자처럼 살았죠. 배우 그린파크와 아이를 낳았고 플레이보이 매거진의 이달의 플레이메이트 출신인 피아 레이스와 결혼을 했죠. 심지어 프랑스의 유명 영화 제작자 카트린 브레아가 그의 치과 치료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남자 로칸쿠르의 기막힌 사기 행각에 대한 기록입니다. 햄튼에 나타난 가짜 록펠러.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동쪽 끝에는 햄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과 이스트햄튼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미국 북동부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유명한 해변 휴양지 중 하나죠. 2000년 6월 프랑스에서 온 크리스 록펠러라는 남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곳 햄튼으로 피서를 왔습니다. 호화로운 저택과 프라이빗 비치로 유명한 햄튼은 이 억만장자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렸죠. 크리스는 외출할 때마다 최고급 리무진을 탔고 전문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미녀들이 끊이질 않았죠. 어느 날 크리스는 한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사지사로 일하던 메리를 만나게 되죠. 메리는 크리스가 그 유명한 록펠러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큰 영광이라 생각했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케빈에게 말했습니다. 케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때? 그래서 케빈은 크리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는 굉장히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대화가 통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대화 도중 케빈은 메리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메리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뒤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어 생활비 압박이 심하다는 것이었죠. 이 사정을 들은 크리스는 메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침 자신의 손에 일본 쪽 투자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메리가 원한다면 함께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죠. 마사지사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햄튼은 원래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업가들이 베푸는 호의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크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녀는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인 14,000달러를 크리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뒤 크리스는 메리에게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메리는 뛰듯이 기뻤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죠. 그녀는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12,000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케빈에게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유했죠. 하지만 케빈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록펠러 가문과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케빈의 기억 속의 록펠러 가문 사람들은 늘 신중하고 조용하게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그 가문 특유의 외모적 특징도 있었죠. 하지만 크리스에게서는 그런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구심이 든 케빈은 메리를 위해 이 투자 프로젝트가 정말 안전한지 조사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케빈은 먼저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크리스의 배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록펠러 가문에 크리스라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는 이미 19세기에 사망한 인물이었습니다. 케빈은 자신들이 만난 크리스가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리는 추가 투자를 한 뒤로는 수익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는 투자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고 변명했을 뿐만 아니라 메리의 초기 투자 원금조차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메리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죠.
그리고 그때쯤 햄튼 지역에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극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뜻이었죠. 이제 투자의 신뢰성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케빈은 메리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확신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제라드 라슨이었습니다. 라슨 경관은 케빈의 말을 믿긴 했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리스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메리의 피해에 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낀 케빈은 직접 크리스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케빈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죠. 피해자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의사, 심지어 주식 중개인까지 있었죠. 그들 모두 메리처럼 록펠러 가문의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후에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서봤자 돈을 돌려받지도 못할 뿐더러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더 많은 증거를 잡기 위해 케빈은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크리스가 어떤 만찬 파티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케빈은 그 파티에 잠입했죠. 파티장에서 크리스는 여러 명의 젊은 여자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의 아내인 피아는 이 모습에 화가 나서 먼저 파티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케빈은 피아가 떠나면서 콜택시를 부르는 것을 목격하고 크리스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그녀가 탄 택시를 뒤쫓았습니다. 택시는 롱아일랜드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 아마간셋으로 향했습니다. 케빈은 당연히 크리스가 호화로운 저택에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피아가 들어간 곳은 평범한 호텔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케빈이 확인해 보니 크리스가 지난 한 달 동안 호텔 숙박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밀린 요금만 무려 $11,000가 넘었습니다. 이제 케빈의 판단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는 부호가 아니라 철저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악의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여 최대 24시간 동안 구금할 권한이 있었죠. 그날 밤 크리스는 이스트햄튼 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크리스는 경찰에 여권 하나를 제출했죠. 여권에는 그가 프랑스 프로방스 엑스 출신이며 이름은 파비앙 오르투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회 결과 미국 내에서 크리스의 범죄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파비앙 오르투노라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경찰은 크리스의 진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과 사진을 대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뉴욕주 경찰과 FBI에 의뢰해야 했고 당시 이스트햄튼 같은 작은 경찰서에서는 결과를 받는데 4에서 5일이 걸렸습니다. 용의자를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 뿐이었는데 말이죠.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은 $45,000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의 아내가 망설임 없이 보석금을 지불했고 크리스는 금방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크리스는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방도 진짜 이름도 모른 채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밝혀진 정체와 헐리우드 사기극. 며칠 뒤 FBI 지문 대조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리포트는 크리스의 충격적인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크리스토퍼 로칸쿠르. 그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크리스는 끊임없이 신분을 위조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으로 수많은 사람의 재산을 갈취해왔죠. LA에서는 자신이 유명 영화 제작자 디노드 로렌티스의 조카라고 했고 햄튼에서는 부호 록펠러라고 속였죠. 그는 장소에 따라 어떤 가면을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LA 지방검사인 헤오그 밀러는 이미 몇 년째 크리스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크리스는 1967년 7월 16일 프랑스 북부의 옹펠로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화가였고 어머니 아니크는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크리스가 태어나고 한 달 뒤에야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크리스에게는 안젤리나라는 여동생도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집을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 아니크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크리스와 안젤리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크리스가 처음 사기를 친 건 22살 때였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자기 소유도 아닌 140만 달러짜리 부동산 문서를 팔아치웠습니다. 1991년 크리스는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는 최소 10개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며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을 이용해 자신이 꾸며낸 가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월감은 허영심의 한 표현이고 그 우월감은 타인의 신뢰로 바뀔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저 충분히 부자인 척만 하면 먹잇감들은 알아서 미끼를 물고 신뢰와 돈을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죠. 1992년 크리스는 크리스토퍼 로렌티스라는 이름으로 배우 그린파크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린파크는 영화 프레디의 악몽, 고독의 수호자, 포드 페어레인의 모험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1992년 한 연회에서 크리스를 처음 만났죠. 크리스는 부유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대화 내용도 남달랐습니다. 그리는 금세 그에게 빠져들었죠. 게다가 그가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디노드 로렌티스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매료되었죠.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의 금고 안에 거액의 현금과 금괴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녀가 왜 은행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위험하게 보관하느냐고 묻자 크리스는 반쯤 농담처럼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며 나는 악당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크리스는 몇 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의 가족을 본 적도 없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몰랐죠. 결국 그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현지 경찰, FBI, 그리고 인터폴까지 출동해 그린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그린에게 당신의 남자친구는 국제적인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를 잡기 위해 그린의 협조를 요청했죠.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크리스와 통화하는 동안 경찰은 도청과 위치 추적을 했죠. 하지만 크리스는 쥐새끼처럼 교활해서 늘 경찰보다 한 발 앞서 도망쳤습니다. 결국 그린의 끈질긴 협조 끝에 크리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건 알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크리스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얼마 후 크리스는 프랑스로 추방되었고 2건의 사기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크리스는 사기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1년 뒤인 1996년 플레이보이 잡지 1988년 11월호 모델이었던 피아 레에스와 결혼합니다. 1년 뒤 피아는 아들을 낳았죠. 피아 역시 남편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2년 동안 크리스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고 피해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997년부터 밀러 검사는 크리스를 추적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는 감옥만이 크리스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죠. 2000년 8월 밀러 검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크리스의 운전기사이자 경호원인 베니 아나르라고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베니는 밀러에게 크리스가 잠적하기 전에 정산하지 않은 청구서들이 있는데 명품 시계와 비싼 옷 등을 포함해
총액이 27만 달러가 넘는다고 제보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자신이 크리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상점 주인들이 크리스를 찾지 못하자 자신을 고소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밀러는 베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니는 크리스는 미국 여권을 포함해 여러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 나는 내가 좋은 사장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늘 최고급 차를 타고 비싼 저녁 식사를 즐겼으니까요. 밀러는 베니에게 크리스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먼저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털어가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실제로 크리스의 사기 행각은 대담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가수 미셸 폴나레프에게 10만 달러를 받고 국제 총기 소지 면허증을 팔았는데 그건 그저 조잡한 인쇄물에 불과했습니다. 또 미셸은 이집트 부호이자 다이나비의 연인이었던 도디 파에드가 타던 하머 차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고로 도디 파에드는 1997년 파리에서 다이나비와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크리스는 차값을 받았지만 미셸은 그 차를 영영 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는 유명 배우 장클로드 반담에게도 접근해 영화 제작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한 번은 호텔에서 배우 버디 오초아를 만났습니다. 크리스는 버디에게 나와 뉴욕 박물관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거대한 금괴를 하나 샀다. 내가 그중 절반인 15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크리스의 우아한 말투와 지적인 눈빛, 그리고 그가 타고 온 한정판 은색 페라리를 보자 버디는 이런 사람이 헛소리를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을 거두자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기심에 이끌려 버디는 베버리힐스의 한 저택으로 크리스를 따라갔습니다. 크리스가 금고를 열고 파란색 벨벳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길이 40cm, 폭 10cm의 거대한 금괴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버디는 그렇게 큰 금괴를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가 크리스에게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오? 라고 묻자 크리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직업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군요. 누구나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죠. 일주일 뒤 버디는 크리스의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거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일수록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에게 수백만 달러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꺼렸습니다. 게다가 크리스는 오직 현금만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매우 힘들었죠. 현재 경찰은 정확히 몇 명이 얼마를 사기당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밀러 검사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크리스가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권 불법 소지를 명분으로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죠. 경찰은 할리우드대로 1100번지에 있는 크리스의 장기 임대 스위트룸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크리스가 참석할 예정인 파티 목록과 할리우드 스타들과의 빽빽한 미팅 일정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권은 찾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도주와 최후의 결말. 2001년 2월, 크리스는 캐나다 밴쿠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의 신부는 카레이서 마이클 반 호벤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캐나다 사업가 마틴 기포드를 만나 금세 친해졌죠. 3월 1일, 두 사람은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카레이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화 도중 마틴이 초음파 기술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틴은 크리스를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회사를 둘러본 크리스는 그 자리에서 특허를 상용화하는 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마틴은 매우 영광스러워했죠. 두 사람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총액은 무려 1,500만 달러였고 3단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는 첫 번째 투자금 500만 달러는 내 투자 회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에 송금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단 크리스는 마틴에게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협력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마틴의 신뢰를 더 깊게 만들었죠. 파트너십을 축하하기 위해 마틴은 크리스에게 28,000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3월 말에는 크리스의 아내 피아와 아이들도 밴쿠버로 왔죠. 마틴은 그들에게 최고급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틴은 크리스가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라고 확신했죠. 며칠 뒤 크리스는 신용카드가 만료되어서 호텔 예약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틴은 선뜻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죠. 그들은 휘슬러로 여행도 떠났습니다. 크리스와 가족들은 그곳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즐겼는데 모든 비용은 마틴이 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를 위해 SUV 차량도 렌트해 주었죠. 휘슬러에서 크리스는 또 다른 부유한 사업가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업가 역시 마틴의 회사와 협력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상황은 마틴이 크리스를 더욱 굳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4월 초 크리스는 마틴에게 송금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꽤 큰 금액의 투자라며 당신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죠. 마틴은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날로 비행기표를 끊어 스위스 제네바로 날아갔습니다. 크리스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네바에 도착한 뒤에도 크리스의 아버지는 계속 일정이 있다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4월 14일 제네바에서 일주일이나 기다린 마틴은 일단 밴쿠버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통화는 됐지만 마틴은 다시는 크리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틴은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사용 금액은 5만 캐나다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제야 마틴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캐나다 연방경찰의 존 스타인은 먼저 마틴이 크리스에게 렌트해준 SUV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크리스토퍼 로칸쿠르라는 이름이 적힌 수표책을 발견했죠. 범죄 기록을 조회해본 존은 크리스가 인터폴에 수배된 국제 사기꾼이며 여러 신분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은 마틴에게 크리스와 계속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특정 비밀 코드를 입력하게 하여 크리스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4월 26일 밴쿠버 경찰은 크리스가 밴쿠버에서 약 100km 떨어진 빅토리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빅토리아 현지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죠. 빅토리아 경찰서장 앨런은 상황을 파악한 뒤 비상대응팀을 소집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체포작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크리스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오크베이 비치 호텔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7일 크리스는 호텔을 나서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희대의 사기꾼이 캐나다에서 잡혔다는 뉴스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1년 뒤 크리스는 미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연방법원은 크리스의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크리스는 11건의 사기 혐의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4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3년 6개월 후 크리스는 조기 석방되어 또다시 프랑스로 추방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크리스의 이야기는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죠. 그는 각종 토크쇼에 빈번하게 출연했고 날카로운 눈빛과 특유의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1년 뒤 그는 미스 프랑스 출신인 소니아 롤랑을 만나 딸 테스를 낳았죠. 크리스는 자신의 사기 인생을 정리해 자서전과 소설로 출판했습니다. 사기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책을 쓰는 것 역시 글로 사기를 이어가는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그의 책이 잘 팔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3일 프랑스에서는 영화 로칸쿠르가 개봉했습니다.
데이비드 세레로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크리스토퍼 로칸쿠르의 전설적인 사기 행각과 인생을 스크린에 생생하게 담아냈죠. 가난한 고아에서 가짜 록펠러, 그리고 할리우드 프로듀스와 카레이서까지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욕망을 파고들었던 크리스토퍼 로칸쿠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도 많았죠. 결국 사기는 지능이 아닌 심리의 싸움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고 나에게만 찾아오는 쉬운 대박은 없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의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